세계의 경제 지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새벽,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통계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였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월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독일, 중국, 미국이라는 거인들만이 머물던 그 철옹성 같은 클럽에 한국이 네 번째로 당당히 이름을 새겼습니다. 누군가는 반도체 호황 덕분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아서 로렌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지난 22년간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고백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서 로렌스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워싱턴 국방 전략의 최전선에서 전 세계의 패권을 설계하고 검증해 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수백조 원이 오가는 거대 군사 프로젝트의 운명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펜 끝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늘 잘 관리되는 동맹이자 언제든 우리가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된 기술적 하청기지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30년 넘게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침묵하며 무엇을 갈고 닦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편집장 에릭 드레이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특집 기사를 제안할 때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다뤄야 독자가 모인다고요? 한국은 언제나 서브 스토리에 불과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그 논리에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새벽 뉴욕 본사 사무실 창밖으로 허드슨 강의 차가운 새벽빛이 은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산업통상부가 막 발표한 수출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102억 5천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 월간 기준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4대 수출 강국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어온 그 끈질기고 치열한 기술 자립의 결과물이었죠. 데스크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드레이크의 목소리는 새벽임에도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데이터 봤습니까? 반도체 버블 아닙니까? 특집 기사 쓰세요.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그의 말에 동의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편집장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더 깊이 열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48시간, 그 시간 안에 설득하지 못하면 기사는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움켜쥐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23분 제 손바닥에 닿은 컵의 온기만큼이나 제 머릿속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현상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온 한 민족의 위대한 서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 강이 검은 비단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거리는 소리만이 저의 유일한 동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다시 열어 데이터베이스의 깊은 곳으로 접속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한국 수출 데이터의 원본들을 하나씩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22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도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경제를 취재할 때마다 늘 안전한 공식만을 따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 그리고 반도체 수출 비중. 이 세 가지만 적당히 조합하면 한국 경제 기사는 아주 쉽게 완성되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그 이면의 생태계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드레이크 편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똑같이 틀렸고 이번에 나란히 그 치명적인 실수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아시아 경제의 축이 당연히 중국과 일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그 거인들 사이 어딘가에 낀 매력적인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강국 K-팝, 삼성, 현대. 네, 분명 좋은 나라이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오만한 눈에는 그렇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편협한 시각을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성장 신화를 쓸 때, 일본의 장기 침체를 진단할 때, 동남아의 시장 변화를 기획할 때 한국은 결코 메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직업적 생애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제대로 보지 않으려 했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독일, 중국, 미국이라는 세계 경제의 거인들만이 머물던 클럽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라가 처음 한국 데이터 분석 팀장이 되어 부임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그저 보조자료 수준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요.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뒤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그녀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료들이 하나씩 제 머릿속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조력자는 때로 가장 조용한 법입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단순한 서브 스토리가 아니라 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들 주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당연한 진실을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습니다. 드레이크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도쿄 특파원이었고 그는 아시아 데스크를 총괄하는 냉철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첫 대면에서 그는 제 기사를 단 세 문단만 읽고는 가차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숫자가 있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그게 그의 유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하얗게 지사으며 비교 데이터를 추가했고 다시 제출한 기사는 결국 블룸버그 메인에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드레이크는 제게 절대적인 기준점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기사는 진실이었고 그가 손을 저으면 그건 틀린 방향이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 기준을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그 기준에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레이크의 논리는 언제나 단 하나의 전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주인공은 중국이고 일본이다. 한국은 그저 그 사이의 부속물일 뿐이다. 저는 그 전제를 15년 동안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102억 달러라는 숫자를 마주하며 저는 처음으로 그 견고했던 전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2년 동안 잘못된 지도를 들고 아시아를 취재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전제가 틀렸다면 우리는 지난 22년 동안 아시아라는 대륙을 완전히 잘못된 지도를 들고 누벼온 셈이 됩니다. 저는 그 끔찍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곧장 데이터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드레이크의 논리를 먼저 검증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옳다면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목별 수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448억 달러, 전체 102억 달러 중 43.8%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43.8%라는 이 숫자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드레이크의 논리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의 절반 가까이 기댄 불안정한 구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데이터에서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머지 56.2%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저는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습니다. 컴퓨터 54억 달러 308.8% 증가, 석유 제품 55억 달러 49.8% 증가, 자동차 67억 달러 5.8% 증가, 선박 28억 달러 12.9% 증가, 무선통신기기 15억 달러의 51.9% 증가, 화장품 42.5% 증가, 바이오 헬스 19억 달러로 역대 6월 최대 실적, 농수산식품 16.8% 증가. 저는 그 목록을 천천히 마치 성경 구절을 읽듯 되뇌었습니다. 20대 주력 품목 중 무려 18개 품목이 동반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한 분야의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18개의 엔진이 동시에 거대한 추진력을 내며 솟구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한 줄씩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드레이크가 편집실 유리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에 은빛 타이클립, 손에는 블랙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로렌스. 저는 스크린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도체 의존도부터 확인했습니다. 43.8%입니다. 드레이크가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툭 던졌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편집장님, 나머지 56.2%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드레이크의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20대 품목 중 18개가 동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컴퓨터 309%, 석유 제품 50%, 화장품 43%, 바이오 헬스 역대 최대라는 숫자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드레이크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반도체가 꺼지면은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AI 투자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AI 버블로는 분명 실존합니다. 하지만 드레이크 편집장님, DDR5 신규 기가비트 현물 가격을 보십시오. 3월 31달러였던 것이 6월에는 40달러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29%가 올랐습니다. 랜드 128GB는 같은 기간 63%나 뛰었습니다. 이건 버블이 생기는 나라의 가격 흐름이 아닙니다. 드레이크의 타이클립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날카롭게 반짝였습니다.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침묵이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며 치고 들어왔습니다. 로렌스 반도체 말고 다른 품목들은 결국 중국 수요 덕분 아닙니까? 중국이 흔들리면 아세안도 흔들리고 결국 한국도 흔들리는 구조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논리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역별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대중국 수출 200억 달러 92.1% 증가. 맞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거대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미국 수출 역시 200억 달러를 기록하며 78.6%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양대 경제대국이 동시에 200억 달러라는 수치를 한국에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드레이크는 식사도 거른 채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월별 추이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샌드위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DR5 16GB 가격은 2월 26달러에서 6월 40달러로 6개월 만에 53%가 올랐습니다. 랜드 128GB는 같은 기간 12달러에서 28.8달러로 무려 140%가 폭등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가격이 이렇게 뛸 리가 없죠. 그리고 그 공급의 혈맥을 사실상 손에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전화를 끊고 돌아오자 저는 그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랜드가 6개월 만에 140%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버블이라면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버블은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때 발생합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병목 현상의 핵심에 한국 반도체가 서 있는 겁니다. 드레이크가 처음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격 수치를 좀 적어달라고 하더군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드레이크가 제 말을 받아 적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시작되기 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의 반도체 부품을 팔고 아세안이 다시 완성품을 만드는 단순한 하청 구조라는 드레이크의 지적이 과연 타당한지 분석했습니다. 저는 아세안 국가별 수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데이터였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관련 소재와 장비 수출이 동반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생산 인프라 자체를 설계하고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 반도체 생태계를 설계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항목을 따로 메모했습니다. 드레이크가 아세안 카드를 꺼내들 때를 대비한 저의 회심의 방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맨해튼의 오전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드레이크의 논리는 언제나 한국은 반도체 의종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을 깨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외의 품목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한지 증명하는 것. 둘째, 반도체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우위임을 입증하는 것. 저는 두 번째 근거인 가격 데이터라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숫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반기 누적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후 회의를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드레이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보다 라운드마다 한 번씩 그의 논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스토리텔러로서 제가 계산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벼려내는 스토리텔러로서 제가 계산한 한 수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드레이크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빽빽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블룸버그의 메인 기사를 따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2년 동안 제가 맹신해왔던 세계관, 즉 어떤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새삼 크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드레이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는 샌드위치 포장지와 빈 커피컵들이 높게 쌓여갔습니다. 드레이크가 곧장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로렌스 아세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아세안의 반도체 부품을 팔고 그곳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단순한 분업 구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진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즉시 대화세안 수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183억 달러 86.6% 증가. 5개월 연속 월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저는 먼저 지역별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국이 결코 단일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첫 번째 반박 이후 저는 그가 다음에는 어떤 날카로운 각도로 치고 들어올지 계산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두 번째 반박이 첫 번째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유럽연합 EU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EU 수출 76억 달러 31.8% 증가, 그리고 대미국 수출 200억 달러 78.6% 증가. 저는 이 두 숫자를 나란히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국 의존도라는 프레임을 꺼낼 경우를 대비한 회심의 카드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200억 달러 대 거기에 유럽과 아세안까지. 이것은 특정 시장에 기생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아세안 카드를 꺼낼 것은 이미 예상했던 수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방역했습니다. 편집장님 맞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분업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분업이 5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드레이크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 수출도 76억 달러 31.8% 증가합니다. 아세안, EU, 미국, 중국 등 9대 주요 시장 중 7곳에서 동시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의 실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드레이크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은요? 일본도 과거에는 이런 숫자를 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저는 그 반박마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세계 수출 순위 비교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드레이크의 팔짱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일 4위 네덜란드, 5위 한국 6위 일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수출 분량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 말을 내뱉으면서 제 손바닥에는 미세하게 땀이 맺혔습니다. 지난 22년간 드레이크 앞에서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이 문장이 지닌 무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후 아시아 경제의 독보적인 모범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마치 세계 경제를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였죠. 그런데 그 일본을 한국이 수출량으로 넘어섰다는 것은 경제사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드레이크가 이 숫자를 부정한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의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꺼내기 전 3번을 곱씹었습니다. 드레이크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초가 연겁처럼 흘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샘 개월 연속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데이터까지 반영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드레이크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작작작. 3번의 리드미컬한 소리. 15년 동안 그를 지켜본 저에게 그 버릇은 그가 마침내 상대의 논리를 인정하기 직전에 나오는 유일한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로런스 계속합시다. 단 4글자였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는지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일시적인 임시 수치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수치까지 완전히 반영되면 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가 침묵한 것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한 번의 회의에서 3번이나 침묵하는 광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깐 쉬죠. 라는 말을 남기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늘 조용히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한국계 미국인 데이터 분석 팀장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임님,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누적 실적 데이터였습니다. 표지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도체 상반기 수출액 1924억 달러.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025년 연간 실적 1734억 달러 이미 돌파라는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단 6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실적을 갈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드레이크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화면에 누적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편집장님, 한국 반도체는 상반기에만 1924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작년 전체 실적이 1734억 달러였으니 반년 만에 1년치를 넘어선 겁니다. 드레이크가 화면을 응시하더니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마찰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드레이크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렌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독일, 중국, 미국이 월간 1천억 달러 클럽인 건 압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떤 곳입니까? 독일은 유럽 제조업의 심장이고 중국은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공장이며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한국이 그 틈에 낀다는 게 구조적으로 말이 됩니까? 드레이크의 논리는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던지기로 했습니다. 편집장님, 그 거인들이 처음으로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독일은 유로존 위기 한복판이었던 2011년, 중국은 2014년, 미국은 20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독일이 처음 그 수치를 냈을 당시 한국의 월간 수출은 겨우 40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드레이크가 말했습니다. 그건 반도체 가격 상승 효과 때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 효과가 있죠. 하지만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수요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사라가 결정적인 자료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6월 무역수지 데이터였습니다. 361억 5천만 달러 흑자. 월간 기준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화면 중앙에 올렸습니다. 편집장님, 수출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61억 달러입니다. 많이 팔고 적게 사는 이 구조는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닙니다. 드레이크가 손가락으로 타이클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편집장님, 수출 규모만 비약적으로 커진 게 아닙니다. 6월 무역수지 흑자만 36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월간 기준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게 사면서도 압도적인 흑자를 내는 이 구조는 결코 일시적인 경기 반등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드레이크는 아무 말 없이 타이클립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15년 동안 그를 지켜봐온 저는 압니다. 그것은 그가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드레이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반기 전체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상반기 수출 4,967억 달러, 전년 대비 48.4% 증가입니다.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만 13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드레이크는 수첩을 펼쳐 그 숫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제 말을 직접 메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기억력으로 제 논리를 반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펜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크는 마지막으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드레이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서 한 가지만 더 묻죠? 연간 1조 달러 수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저는 화면을 넘겨 연간 1조 달러 수출 시나리오 분석을 띄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4,96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증가세의 절반만 유지해도 5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합산하면 1조 달러에 근접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견고하고 아세안과 EU 수요가 살아있어 충분히 가시권입니다. 드레이크는 다시 팔짱을 꼈습니다. 일본도 연간 1조 달러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올해 1조 달러를 달성하면
일본이 한 번도 서지 못한 자리에 한국이 먼저 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던지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 변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77년 한국 100억 달러 대 일본 800억 달러로 8배였던 격차, 1997년 3배, 2016년 1.3배를 거쳐 2026년 드디어 한국이 앞질렀습니다. 드레이크는 그 그래프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50년 만에 8배의 격차를 뒤집은 것입니다. 저는 굳이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보고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초십, 초15초의 정적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렌스 일본이 한 번도 서지 못한 자리, 이 표현을 기사에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즉답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일본 월간 수출 최고치도 850억 달러 수준이었죠? 1000억 달러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드레이크는 창밖에 푸른 맨해튼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일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먼저 도착한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다시 수첩을 펼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로 향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22년차 기자인 제가 있었지만 정작 지난 22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가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만큼 앞서 있었는데 저는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오후 5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곁에 있던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로렌스 선임님,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 이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담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1977년 한국이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숫자 하나의 나라의 생존이 걸려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전후 폐허에서 일어선 지 30년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자원도 내수시장도 없던 나라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만들어서 파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울산의 조선소와 구미의 전자공장에서 피땀을 흘렸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상경해 기숙사에 살며 야근을 밥 먹듯 했던 사람들, 지금 한국의 50대와 60대는 바로 그 치열했던 이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사라가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IMF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졌고 직장인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전국에서 350만 명이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지를 빼고 목걸이를 풀고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외환위기를 금으로 갚겠다는 기적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22년 전 한국을 처음 취재하러 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을 그저 감동적인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나라가 얼마나 절박하게 생존하고자 했는지를 증명하는 숭고한 기록이었습니다. 사라가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로렌스 선임님, 제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1970년대 초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들면 다음 배가 기다리고 있었고 쉬는 날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지 않으셨냐고 묻자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나라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만든 그 손들이 2026년 102억 달러를 만든 사람들의 DNA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취재했던 그 무렵, 저는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겨울 350만 명의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겠다며 금을 들고 나온 그 장면의 본질을 저는 그때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라의 이야기를 묵묵히 다들은 뒤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 외할아버지 지금 어디 사십니까? 부산입니다. 83이세요? 드레이크는 타이클립을 만지작거리더니 물었습니다. 네,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사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저 또한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드레이크가 데이터가 아닌 사람을 인터뷰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지난 48시간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숫자가 드레이크를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드레이크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드레이크 편집장님, 이제 숫자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다. 드레이크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저를 응시했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2026년 월간 수출 102억 달러. 그 사이에 5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외환위기를 넘기고 금융위기를 버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일, 중국, 미국만이 있던 자리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것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결과일까요? 그 50년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위기를 견뎌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독일, 중국, 미국만이 머물던 자리에 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결과일 뿐일까요? 드레이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이크가 처음으로 제게 커피를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1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컵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로렌스, 네덜란드는요? 저는 그 질문이 더 이상 반박이 아니라 확인 작업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세계 수출 4위인 네덜란드와 5위 한국의 격차 비교였습니다. 4월까지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306억 달러로 네덜란드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이 속도를 유지하면 4위 등극도 가시권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수첩을 펼쳐 제 말을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룸버그 도쿄 지국장 케빈 박이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국 수출이 1022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일본 경제지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을 테니까요. 니케이나 아사히가 어떤 논조로 다룰지 궁금해하던 찰나 케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로렌스, 일본 경제산업성 쪽 데이터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일본 언론들이 한국 수출 특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레이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일본이 한국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수화기를 건네받으며 물었습니다. 케빈, 어떤 톤이지? 케빈이 대답했습니다. 경계하는 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자리에 한국이 먼저 섰다고 적고 있습니다. 드레이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크가 마지막 반박을 꺼냈습니다. 로렌스,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구조적 도약입니까? 아니면 AI 슈퍼사이클이 만든 일시적 호황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어제 새벽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AI 슈퍼사이클 여부와 상관없이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가 동시에 상승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오직 한국뿐입니다. 반도체가 없어도 화장품은 43% 바이오 헬스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사이클이 아니라 체질이 만든 숫자입니다. 드레이크의 타이클립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도쿄에서 급히 날아온 케빈 박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일본 재무성 내부 보고서 4번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가 20초간 그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상반기 실적을 보고 구조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내부 평가를 내렸습니다. 구조적 격차. 드레이크가 그 단어를 낮게 되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른스 기사 씁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10초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독일, 중국, 미국만 있던 클럽에 한국이 들어온 날. 22년 동안 기사를 쓰며 첫 문장에서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호황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디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사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나라가 없다. 자, 그 한 문장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드레이크는 제 옆에 앉아 초고를 묵묵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3분이 지났을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렌스, 이 문장,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만든 손과 2026년 1000억 달러를 만든 손이 이어져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라이 외할아버지가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드레이크는 화면을 다시 한번 응시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 살립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기사를 고칠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빼라고만 했던 그가 제 문장을 살리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2시 드레이크가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저는 옆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단을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렌스 마지막 줄,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교과서가 됐다. 이거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재무성 내부 보고서에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 구조는 일본조차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파일을 닫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살립시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드레이크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찰나였지만 짧게 웃었습니다. 케빈이 뜨거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기사 나가면 도쿄 쪽 반응이 즉각적일 겁니다. 벌써 NHK가 한국 수출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드레이크는 케빈을 바라보며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야겠군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한국 관련 기사를 쓰며 누구와 경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서브스토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NHK와 블룸버그가 한국 기사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숫자보다 더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출 숫자만 나열하는 기사는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드레이크의 머리를 설득했다면 사라의 외할아버지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 경제부 차장 마이클 오브라이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한국 특집 기사 나갑니까? 드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로렌스, 나도 처음엔 말렸는데 숫자를 보니 쓸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음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한국의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를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FT가 먼저 나갔다는 사실에 드레이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저를 다급히 재촉했습니다. 로렌스, 서두릅시다. 그 짧은 말에 진작에 진심을 다해 쓰자고 할 거리라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FT가 먼저 나갔다는 소식이 드레이크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끊어버렸음을 알았습니다. 사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임님, 연간 1조 달러 시나리오 숫자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증가세의 절반만 유지해도 9천억 달러는 넘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1조 달러도 충분히 가시권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기사에 넣을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넣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과감히 숫자를 기사에 넣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의미를 담은 가시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드레이크는 초고를 읽다가 그 문장에서 멈추더니 연간 1조 달러 가시권 살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 문장을 지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케빈이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로렌스, 지금 도쿄 시간으로 오전 5시입니다. NHK가 오전 6시 뉴스에서 한국 수출 특집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드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네, 30분 뒤에 발행해야 합니다. 드레이크는 타이클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그 버릇이 튀어나왔습니다. 나갑시다. 저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야기가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직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년간 애써 외면했던 한국의 실체가 이 48시간 만에 비로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는 새벽 3시 17분에 블룸버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발행 직전 마지막으로 전체를 훑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독일, 중국,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 22년 동안 한국 관련 기사를 이렇게 시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중국이 먼저였고 일본이 앞섰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드레이크가 말했습니다. 발행합시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발행 완료가 떴습니다. 분도 지나지 않아 도쿄 지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빈이었습니다. NHK가 방금 우리 기사를 인용하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짧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이 한국 수출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미국 매체인 블룸버그를 인용하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지난 48시간이 만들어낸 가장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숫자나 그래프보다 더 강렬한 신호였죠. 일본이 한국 이야기를 하기 위해 미국 매체를 인용한다는 것, 그것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1,0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하다. 이것이 아시아에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행 30분 만에 공유 수는 10만을 넘어섰고
도쿄, 런던, 싱가포르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창에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뒤섞였습니다. 그중 한 일본인 독자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리에 먼저 섰다. 저는 그 댓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성자의 복잡한 심경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홍콩 SC, MP,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스까지 아시아의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 우리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쏟아지는 알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기사의 반응이 아닙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레이크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다음엔 한국 어디서부터 취재를 시작할까요? 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다음이라니 15년 동안 꿈도 꿀 수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케빈이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더 가져왔습니다. 울산 조선소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 연락해 볼게요.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읍시다.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벽 4시에 커피가 이토록 맛있게 느껴진 것은 22년 기자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알림창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로렌스 다음 달에도 이 시리즈 계속합시다. 15년 동안 한국 특집 기사를 끊임없이 반려하던 사람이 내뱉은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 발행 알림을 확인하며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한국에서 읽힐 때 어떤 이들이 보게 될까? 지금 50대, 60대인 분들, 1977 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뉴스를 들으며 가슴 벅차하던 그 세대, IMF 외환위기 때 기꺼이 결혼 반지를 내놓았던 그 세대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저처럼 눈가가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몰려올 것입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바로 이 경이로운 숫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저는 그것을 이제야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소리쳤습니다. 공유수가 벌써 50만을 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화면을 잠시 응시하더니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계속합시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드레이크, 사라와 케빈만이 남았습니다. 드레이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재킷을 벗어 던지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로렌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기사가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그가 그렇게 생각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기록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48시간 동안 편집장님께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드레이크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합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로렌스 선임님,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외할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거친 용접봉을 잡았던 그 손이 오늘 이 10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만든 손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데이터도 비교 분석도 아닌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드레이크가 그 문장을 살리라고 했을 때 저는 제 22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이길 수 없고 통계가 결코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편집장에게 설득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케빈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렌스, 이거 압니까? 1977년 한국이 100억 달러를 수출할 때 일본은 8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격차가 8배였죠. 지금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50년 만에 그 거대한 격차를 뒤집은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8배의 격차를 뒤집은 사례가 세계 경제사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며 제가 지난 22년 동안 그 이름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드레이크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2부 기획 들어갑시다. 연간 1조 달러 시나리오 말입니다. 그는 재킷을 챙겨 문으로 향하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차에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로렌스, 한국 기사 계속 씁시다. 문이 닫혔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케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 허드슨강 위로 아침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붉은 빛으로 물드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새벽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허드슨강 위로 붉은 빛이 번지던 아침, 드레이크가 문을 닫으며 남겼던 그 말, 한국 기사 계속 씁시다. J12 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창가에 비친 허드슨강의 은빛 물결을 보며 저는 22년 전 아시아 특파원으로 처음 부임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인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중국을 봤고 일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던 나라는 22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 답을 찾기 위해 아시아로 왔습니다. 중국을 관찰했고 일본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극적인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던 나라는 22년 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밤 제 기사의 첫 줄에 올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가 세상에 나간 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시아 경제를 다루는 매체들은 한국을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까요? 드레이크가 다음 시리즈를 준비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미 그 질문들이 현실로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결코 서브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우리가 낡은 잣대로 그렇게 다뤄왔을 뿐입니다. 이제 그 오만한 시각을 바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가를 떠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10분 허드슨강 위로 아침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서늘한 감촉과 함께 유리창에 맺힌 새벽 공기의 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창 뒤편의 현실은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무언가가 그 안에 거대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시간 용접봉을 들었던 거친 손과 IMFO 때 금반지를 내놓았던 절박한 손들이 지금의 이 거대한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아시아 경제를 취재했다는 제 자부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드레이크의 제안으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라의 외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83세 연세에도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정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분이 일어서려 하셨고 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기사를 정성스럽게 프린트해서 그분께 내밀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였습니다. 그는 파일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3분이 지나고 그분이 조용히 파일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970년대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잡았던 그 손이 2026년 월간 수출 122억 달러를 일궈낸 현재의 손과 굳건히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로소 이 나라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았고 중국의 경이로운 부상을 보았고 동남아시아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서브스토리였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나라,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22년 기자 인생 최대의 실책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메인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102억 달러라는 숫자를 만든 이들은 그저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조선소를 향했던 기술자들, 반도체 클린룸에서 밤을 지사은 엔지니어들, 화장품을 포장하고 라면 공장을 돌리던 평범한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월 수출 448억 달러로 역대 최초 400억 달러 돌파, 상반기 수출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 무역 흑자 1,38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이 경이로운 숫자들을 기록한 나라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수출 1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고 30년 전 외환위기 때 금반지를 내놓았던 그 절박함이 이제 독일, 중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결과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 이 나라를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힘은 한 달의 수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본질에 있습니다. 1977년 울산에서 용접봉을 잡았던 손에서 1997년 거리로 나와 금반지를 내놓았던 손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짓는 손으로 그 역사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입니다. 저는 2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본질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경제사의 메인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기사를 발행한 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원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발표문의 마지막에는 김정관 장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AI 서버 등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와 선박,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등 유망 소비자의 품목의 동반 호조로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동반 호조라는 단어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18개 품목이 함께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드레이크가 반도체 버블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반박했던 그 동반이라는 단어, 그 단어야말로 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사라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외할아버지께 기사를 보여드렸는지 물었죠.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외할아버지가 기사를 읽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취재하는 기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제까지의 22년 동안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울산 조선소에서 거친 용접봉을 들었던 외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노력이 어떻게 2026년에 월간 수출 122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어졌습니다. 그 연결과 헌신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본질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아시아에 거대한 변화를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진정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21세기의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결코 주변부를 맴도는 서브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은 반도체 클린룸에서 밤을 지사한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며 울산의 조선소와 구미의 전자공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다졌던 그 모든 용접공과 노동자들의 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지난 50년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신화의 실제 저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경제에 당당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적 자립과 IMF 시절 국민들이 하나 되어 보여주었던 그 절박하고도 숭고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삼성과 현대라는 대기업의 틀 안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골목길에서 라면을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손, 화장품 상자를 포장하며 수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봅니다. 이 모든 손길이 이어져 오늘의 기적을 썼고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22년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긴 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그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 경제사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제가 지난 22년 동안 닫아두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창문을 비로소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이 써 내려갈 다음 챕터를 경외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서브 스토리가 아니라 21세기 세계 경제의 가장 뜨겁고 본질적인 메인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AI 기업들은 강압적 기술 이전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의회에서는 정부가 동맹국가 산업계를 상대로 허위 자신감을 팔았다는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뒤 백악관은 짧은 발표문을 냈습니다. 이선콜 국가경제위원회 부의장이 1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나던 날 저는 우연히 지하주차장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개인 물품이 든 상자 하나를 들고 있던 그는 저를 보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차관님. 낡은 방식이 이겼군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를 이긴 것은 내가 아니야. 사실이 이긴 거지. 자네는 처음부터 한국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과 싸웠고 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차량을 바라보며 저는 통쾌함보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을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눌러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하려 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선콜 자신이었습니다. 90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90일 전 약속했던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만 제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의존 탈피 로드맵이 아니라 한미 AI 메모리 동맹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읽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대통령은 마지막 장을 덮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의 결론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건가?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추격전이라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이 보고서는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전략의 교체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일본을 경쟁자로 규정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한국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국마저 적으로 규정한다면 미국은 AI 시대의 심장을 스스로 적으로 돌리는 첫 번째 강대국이 될 겁니다. 반대로 한국을 가장 깊은 기술 동맹으로 묶는다면 우리는 그 심장과 가장 가까운 국가가 됩니다. 미국의 설계 능력과 한국의 메모리 및 첨단 패키징 역량은 서로의 약점이 아닙니다. 제대로 결합하기만 하면 어느 경쟁 진영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대통령은 창가로 걸어가 한동안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일본을 압박했던 자네가 지금은 한국과 손을 잡으라고 하는군.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 시장을 잃으면 무너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미국이 그들의 고성능 메모리와 생산 역량 없이 원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나라입니다. 칼자루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돌아서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표지 위에 손을 올린 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군.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좋아. 이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베넷, 네. 90일 전에 나는 자네에게 일본에 했던 방식대로 하라고 지시했지. 그 지시는 틀렸어. 자네가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다행이군. 대통령 집무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1년 관료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보고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에밀리 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됐네? 오늘부로 미국의 반도체 전략이 바뀐다. 에밀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90일 동안 인사 압박과 예산 감사 내부 공격을 함께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명확해도 권력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은 결국 묻히는 곳이 워싱턴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31년 동안 그렇게 배웠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를 다시 배웠어. 묻히는 진실과 묻히지 않는 진실의 차이는 단 하나야. 끝까지 그 진실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지. 자네가 그 사람이었어. 고맙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에밀리는 훗날 제가 맡았던 자리에 올라 미국의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책임지게 됩니다. 미국의 다음 세대가 압박의 문법이 아니라 신뢰의 문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90일 동안 얻은 가장 큰 성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30년 전 미일 반도체 협정문 사본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훈장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문서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낡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일본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리타의 말대로 시간을 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태평양 건너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라디오로 그 뉴스를 들으며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쌓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협정문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그 위에 새로운 보고서 사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민간인이 된 뒤 첫 해외 일정으로 선택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한민석 고문이 직접 반도체 공장 견학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 안으로 들어서자 데이비드 체이스가 말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생산 라인, 작은 수율 변화와 하나를 놓고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짧은 문구 하나가 보였습니다. 통역이 그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견학을 마친 뒤 한민석은 저를 건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멀리 공장 단지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아니 이제는 베넷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저 불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굶으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냈고 저희 세대는 그 교실에서 배운 지식으로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 공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청춘을 내놓고 다음 세대가 잠을 내놓아 만든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0일 동안 이어진 조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한민석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손바닥만 한 액자 안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동전만 한 웨이퍼 조각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생산 라인 옆 휴게실 사진입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소식을 라디오로 들었던 바로 그 반기지요. 그리고 옆에 조각은 당시 저희가 양산에 성공한 초기 제품의 웨이퍼 일부입니다. 불량품이라 버려질 것을 제가 기념으로 간직해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묻자 한민석은 빙긋 웃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뉴스가 없었다면 저희의 30년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베네 씨도 이 이야기의 한 인물인 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사실을 말해주신 것에 대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감사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노력을 인정해준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도쿄에서 받았던 어떤 승리의 기념품보다 작은 불량 웨이퍼 조각 하나가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액자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습니다. 공장은 돈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인재는 높은 연봉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70년 동안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신뢰는 어떤 강대국도, 어떤 행정명령도, 어떤 돈으로도 그대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를 바라보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에 구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전략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관료 인생의 마지막에는 한 나라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후자라고 답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꺾는 데에는 힘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낼 가치가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것은 관료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